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난항을 겪던 검찰 수사는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이 어젯밤 늦게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에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달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이는데 연준은 다만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이 취약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가 접종 대상자 3,00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YTN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유 차량 필수 품목인 요소수 품귀 대란에 이어서 국내 비료 상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요소 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 규제로 재고가 거의 바닥났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안 검찰 수사력에 비판이 잇따랐지만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평소 검찰에 나왔을 때는 가급적 말을 아꼈던 것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배임과 뇌물 등 혐의를 모두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문 뒤 8시간여의 장고 끝에 자정을 넘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지만 영장 없이 풀려났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만배, 남욱 2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사 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PPT 자료까지 활용해 공방이 벌어진 영장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검찰이 판단한 최소 651억 원의 배임 액수의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대장동 인물 측과 공모 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이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앞선 영장 기각과 석방으로 절치부심 칼을 갈아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로 명예회복에 성공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더 윗선을 겨냥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이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었던 만큼 책임 가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어제까지 성남시청을 연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감사관실과 예산재정과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과 함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물러날 당시 성남시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배임 혐의 입증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자체 조사 결과 배임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 보고서는 모레 퇴임하는 성남도공 윤정수 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인데 윤 사장은 보고서 공개 뒤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각 적절하지 않다,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한 데 대해서 공사의 대장동 TF 단장으로서 실무 직원들의 자료 수집과 도움을 거쳐 확인한 공사의 공식 입장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녹취록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등 결정적인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고발 사주를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규정한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녹취록을 다 보고 악마의 편집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녹취록을 봤지만 고발장을 보내드린다는 저희에 대해선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검찰이 보낸 제보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제보자 신원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며 모호한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보냈던 제보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제 목숨처럼 그런 부분들의 신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고발장 전달 과정과 검찰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김 의원이 녹취록에서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검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모두 재소안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송 검사와 김 의원의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론 낼 전망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당장 이번 달부터 얼마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 15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저당증권 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매달 150억 달러씩을 줄여나가겠다는 건데요.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8개월 동안 이어지고 내년 6월이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는 셈입니다. 연준은 다만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축소 규모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여름쯤이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조치는 끝나는 셈인데요.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회복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시작의 이후로 지난해 12월 이후 목표를 향한 경제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올라섰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최근 물가 상승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시중의 돈줄을 조금은 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이것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경기 회복에 더 방점을 둬야 하고 최근의 높은 인플레는 일시적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춤했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된 사람도 2,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10대와 60대 이상이 눈에 띕니다. 특히 10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이 확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4명에 1명꼴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 효과가 다해가는 연령대에서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10대의 백신 접종을 거듭 권고했고 요양병원의 추가 접종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만 160건, 확진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집중된 시설이라 백신 접종도 먼저 이루어졌는데 5월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 시작하는 추가 접종 원칙에 예외를 뒀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판단에 접종 완료 뒤 5개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시설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PCR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주기적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10대 백신 접종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이 완화돼 환자가 급증하면 위접종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중증에서 사망에 이른 확진자 1,735명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94.1%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 전반의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종합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16살에서 17살 접종률은 47.8%로 4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지만 12살에서 15살 접종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예약률도 현재 28.4%에 그쳐 정부는 이달 12일까지인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로윈데이와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영향까지 더해지면 4,5천 명 정도까지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나 병상 확보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의료진들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역 선별진료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700명 정도였던 이곳 검사자 수는 최근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출장이나 휴가를 위해 음성 확인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휴가 갔다가 잠깐 들어오고 직장 가기 전에 PCR 검사하고 가는 아무래도 좀 번화하기 때문에 대유행 당시와 맞먹는 인파가 몰리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세지기는 했는데 또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는 검사를 그래도 받으러 오시는 게 그냥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확진자가 많게는 5천 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에 감염병 치료 의료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선 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간호사들 전혀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진짜 자포자기 상태고 그냥 간호사들은 그냥 사직이 답이다라고 해서 진짜 사직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 노조는 위드 코로나 이후 검사나 치료 등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필요하면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충원과 공공병상 확충,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조합원 3천여 명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최전선에서 치르고 있는 전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악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는 11월 11일 날 총파업 총력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서울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3곳이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고 경북대병원 등 6곳은 쟁의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병원별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반 간호사가 간호하도록 병실을 옮기는 등 중환자실 인력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배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 보건소의 백신 추가 접종 준비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3차 접종 대상자 명단이 지역 요양원과 병원에 뿌려진 건데 주민등록 번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가 작성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명단입니다. 반년 전 2차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 36곳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시설별로 나눠지지 않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그대로 보내졌습니다. 불필요한 다른 기관 접종 대상자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겁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개인정보 강화돼야 되는데. 깜짝 놀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황급히 없애야 했습니다. 주민번호가 뒤에까지 별표가 안 나오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파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항의 전화를 했죠. 그럼 이렇게 개인 정보가 보내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70여 곳, 종사자와 어르신 3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보건소 측은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며 각 시설의 자료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이유입니다. 메일을 이제 회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내서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유의해달라고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혁에 손발을 맞추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약한 젊은 층을 잡기 위한 행보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후보의 첫 주문은 역시나 부동산 대개혁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망설임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생국회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는 당론 입법으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입법 발의, 당론의 입법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야당을 향해선 추가 개발이익 확보를 두고 이 후보를 공격했던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동산 민심 되돌리기와 함께 이 후보는 열세의 지지층인 청년 민심 사로잡기에도 젠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바 롤드컵으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한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투혼 덕분에 전 세계가 소환사의 협곡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날을 맞아 직접 웹툰을 그려보며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먼저 본선에 오른 이재명 후보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이재명표 정책과 소통 행보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 이어서 정부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조 정도 이상의 추가 세수가 요청되는데 지원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 문제를 논의하도록.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지지한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표현이 논란이 되면서 경쟁 주자들은 후보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준석, 안철수 대표 사이의 힘싸움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크고 작은 변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흥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하는 화면에서 일부 극우 세력이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로 홍준표 의원을 표현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서민 교수가 자타공인 윤석열 캠프의 스피커라면서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유승민 전 의원과 호남을 찾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 본인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 지지 교수의 호남 비하 표현 논란까지 당 차원의 호남 동행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보가 또 그 캠프가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정말 해당 행위 아니냐. 지지를 받는 후보가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논란이 된 서민 교수의 발언에 선을 그으며 애둘러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또 이런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다자구도도 자신이 있다는 안 대표의 반응에 이 대표도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고 대받아쳤습니다. 양당에 실망을 하고 양쪽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당의 여러 가지 개혁을 오히려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강하게 후보도 받아 추진하는 모습 보였을 때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도 시작된 가운데 사흘째를 맞은 당원 투표율은 60%를 넘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헝가리에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동유럽 4개국 협의체와 경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신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협의체인 V4와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신산업,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B4는 우수한 인력,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은 B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먼저 삼성과 SK, LG 등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패키징 등 관련 산업 협력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인 수소와 바이오의 경우에는 V4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기술,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전과 신공항, 방산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V4 국가들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며 경제를 넘어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 교육 분야까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izonyos vagyok abban, hogy minél szélesebb és mélyebb együttműködés lesz Korea és az Európai Unió, Korea és a V4-ek között, Korea és Magyarország között, annál hamarabb nyeri vissza az egész kontinens a gazdasági versenyképességét a világgazdaságban. V4그룹은 유럽연합 안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곳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 1989년 우리 기업이 처음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우리와의 경제 협력은 시작됐는데 이후 삼성과 SK, LG 등 우리 기업 650여 곳이 진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문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참석한 기업인들께서 큰 활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럼을 마친 뒤에는 그린과 디지털, 바이오 등 7건의 MOU도 맺었습니다. 유럽 진출의 주적지인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경제 협력이 유럽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각국 정상들이 떠나자마자 환경보호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산림 파괴 중단과 메탄 배출 감축 합의가 이뤄졌지만 말뿐인 친환경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떠난 글래스고 거리를 환경운동단체 시위대가 차지했습니다. 시위대는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메탄 배출을 최소 30% 감축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 here with XR to protest about that, to protest about greenwashing that is actually a big problem on the COP26. We want real actions.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기업 등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회사의 투자에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환경보호에 나선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 know that there's governments and companies that profess to be doing things to save the planet when actually they'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줄다리기와 주사위 던지기 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 기후를 놓고 벌이는 게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오랜 꿈을 접게 생겼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길게는 10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분양가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결국 LH만 폭리를 취하게 생겼다면서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벽면과 베란다마다 LH 폭리를 지적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5년 전 입주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데 LH가 최근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반영해 조기 분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시 같은 크기 아파트의 주변 시세는 3억 원 정도. 하지만 5년 만에 1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민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 입주하도록 해놓고 이제와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금해 가면 한 3억 초반대 정도 되면 그래도 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무주택 서민으로서는 거의 감당하기 힘든 분양가이고요. 그런 분양 가격에는 저희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이 아예 없어집니다.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정 임대 기간을 마치면 분양권을 주는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문제는 분양가 산정 방법인데 5년 만기의 경우 건설 원가 등이 반영돼 집값이 올라도 분양 가격이 급등하지 않지만 10년 만기의 경우 뛰어오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도 10년 만기 분양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긴 마찬가지. 올해 7월까지 조기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가는 2억 원 정도. 하지만 석 달 만에 날아온 만기 분양 예상가는 4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해 조기 분양을 받지 못했던 이창현 씨는 LH 직원의 말만 믿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달, 3달 나오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2억 600을 더 구해야 될 상황에 온 거예요. 이게 LH가 서민을 죽이는 거지 이게. 게다가 만기 분양 가격 자체가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도 비싼 수준이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애초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택했던 건데 10년 된 아파트를 4억 1,500을 받았는데 새 아파트가 3억 9천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H 측은 국토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물론 저희는 그걸 실행하는 기관이고 길다 보니까 임대 기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 리스크 등을 감안해가지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므로 수익을 시행자가 독식하는 형태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산정 가격 기준과 현재 기준의 균형점을 찾는 선이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임대주택 서민들의 설 자리를 위협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사이 LH 등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를 만드는 요소 재고가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바닥난 데다 요소값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보다 요소수 없어 차가 멈출까 봐 더 걱정인 요소수 대란. 요소수는 요소에다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데 본격 확산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3, 4일 뒤에는 멈추고 운행을 못해요. 요소수가 없어서. 말도 못하죠. 우리 생계가 위협받죠. 중국 당국이 세관에 내린 공문입니다. 별도의 검역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나 칼륨, 인산 등 총 29종의 품목을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올 들어 호주산 석탄 반입을 중단했고 그 바람에 자국의 전력에 문제가 생기자 요소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내 요소 수입의 3분의 2가 중국산인데 올해는 유난히 중국산 비중이 커져 9월까지는 97%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 인도에 이어 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에다가 요소를 수출해버리면 어쩌면 자기들이 모자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가 요소수가 없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좀 수출을 해다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국내 한 비료업체 창고 모습입니다. 요소와 칼륨 등의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내년 생산 물량을 위해 유지해온 업체 전체의 재고가 평상시에 5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 등의 비료는 보통 작물 수확 전에 사용돼
올해는 벼농사만 보면 마무리돼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수입가가 급등해 현 유통가의 2배 인상이 불가피해서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을 기정사실로 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준비에 나섭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원 설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장은 민주연구원과 당 가상자산 TF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들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다면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건 물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은 입법 준비와 함께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에도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씨 속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도 18도까지 올라서 기온이 무척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났습니다. 충청 남부와 그리고 전북 북부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수도권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후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맑아지지만 공기가 탁해집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종일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전북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 대구는 7.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광주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해안과 또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 공공성이 절실해졌지만 정작 내년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확충 지적이 많았던 지역 거점 강화 예산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00여 명의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을 지난해보다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결 방안이 뭔지 다 아는 정상 가운데 먼저 나서겠다는 정상은 아무도 없었다며 회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가 소방과 구급 등 우리 안전 영역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소방서와 119에게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 재고 관리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 안정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게 고객사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어렵다고 하자 절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충안에도 민감한 정보가 있기는 마찬가지라 우리 기업의 불안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해 과장님 책상 정리하고 신문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구급 공무원이 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을 잃은 유족은 직장 내 갑질을 조사하던 시의 감사 대신 경찰의 수사를 택했습니다. 주요 기업이 임원 직급을 통폐합하면서 이사와 상무부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임원이 될 확률은 지난 10년 새 0.95%에서 올해 0.76%까지 떨어졌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김나은 씨는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었지만 올해 열린 세계 피트니스 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전에는 한 사람만 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애를 가진 여러 사람을 안아드릴 수 있어요. 피트니스 여왕 김 씨의 얘기입니다. 조간 브리핑 이승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달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이는데 연준은 다만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난항을 겪던 검찰 수사는 일단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이 어젯밤 늦게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에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이 취약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하순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3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위원회가 목표로 했던 경제 분야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앞으로 매월 150억 달러씩 8개월에 걸쳐서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연준은 다만 매월 같은 금액을 줄여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지난해 6월부터 매월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애초 다음 달부터 자산 매입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연준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결정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층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공급망 차질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물가 상승 역시 마찬가지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내년 2분기나 3분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사흘째였던 어제 하루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신규 확진자는 2,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743명, 비수도권이 397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 접종을 4주 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곳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본 접종 완료 뒤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간격은 접종 완료 뒤 6개월인데 이 기간을 4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기자회견에서 감염과 입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점과 미용실 등 다수 공공장소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9월 25일 코로나19 제한 조치 대부분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서 지난달 말에는 1일 신규 확진자가 7,000에서 8,000명 안팎으로 7월 이래 가장 많은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 2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새 국면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세력을 위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당시 성남시 윗선이나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장동 사업은 정영학 회계사가 쌓은 성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하지만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개발 사업 전반을 마음대로 주무른 주역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사업 실무 담당자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3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던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검찰의 배임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더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공공 영역에서 윗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었던 만큼 책임 가리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연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온 검찰은 앞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만배 씨를 고리로 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엔 이미 김 씨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앞둔 시점부터 사실상 대장동 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몫으로 30억 원, 로비 자금 실탄으로 350억 원을 준비했다는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영장에서 빠졌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전관 고문단의 역할도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 초기 영장이 기각돼 20일가량 보강 수사에 발목이 잡혔던 검찰이 역량과 의지에 관한 의구심을 떨쳐내고 쌓인 의혹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9시 40분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지난해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사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상식을 가졌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면서 고발장을 보내드린다는 저희가 누군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웅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검찰 관계자가 보냈던 제보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제 목숨처럼 그런 부분들의 신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면서 당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의 한계를 언급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다가올 예산 정국에서 당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정부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올해 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엔 여력이 없다며 내년 예산 반영 역시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야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를 위해서 진짜 한 1, 2년 정도 오히려 시간만 기다려왔던 분들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서 이재명표 민생정책을 상징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와 야당의 이중 견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평소 재정당국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이재명 후보가 당정 간 엇박자 속에 시작될 예산 정국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는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2030 코인 투자자들을 공략한 데 이어서 주식시장의 이른바 동학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공세에 맞서 제안한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종 선출을 하루 앞둔 오늘 후보들은 막바지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경기 의정부시와 포천시, 연천군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만나며 민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경기도당위원회를 찾아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 뒤 국회 앞에 마련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본부를 찾아 격려에 나섭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6개월 전 이미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걸 알려드렸지만 그때 댓글을 보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을 올리는 등 연일 안 대표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 대표가 아직도 정치 평론가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TV토론회에서 안 대표는 패널도 못하면서 너는 패널이고 나는 정치인이다라는 식의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신분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이라면서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헝가리는 최대 투자국인 한국에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교역을 확대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는 20년 만에 방문한 한국 대통령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헝가리 최대 투자국이 된 한국과 더욱 굳건하게 손잡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És talán még ennél is beszédesebb adat, hogy 2019-ben a tőkebefektetések tekintetében Dél-Korea megelőzte Németországot is. Abban bízunk, hogy ez a tendencia folytatódik. 이에 화답하듯 우리나라는 헝가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한층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걸맞은 경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두 나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또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은 탄소 중립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데 양국이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 청와대는 원전을 새로 짓지는 않되 탄소 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로 한층 격상된 양국 관계가 경제협력 분야에서 두 나라의 기대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서 눈길을 끌었던 국산 전투기가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유럽 진출을 위한 첫 업무 협약도 체결됐는데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이 전투기 성능에 아주 만족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 개발된 T-50. 여기에 레이더와 기총을 더하면 전술 훈련기 TA-50입니다. 미사일까지 더하면 경공격기 FA-50이 됩니다. 지난달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필리핀에 12대가 수출됐는데 반군과의 마라위 전투에서 70여 차례 출격하는 등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에도 모두 72대가 수출된 이 국산 전투기가 이제는 유럽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가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와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된 훈련기의 교체를 추진 중인데 FA-50 10대 수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5,9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슬로바키아 측은 특히 FA-50의 첨단 장비와 미사일 등 무기 성능에 만족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공군은 현재 FA-50 계열 140여 대를 운용 중인데 가동률이 80% 후반대에 이릅니다. 수입 전투기 가동률 75에서 8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FA-50은 평시엔 고등 훈련기, 전시엔 전투기로 활용이 가능해 동남아에선 올해 잇따라 재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성비와 낮은 운영 비용 그리고 당사의 후속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구매를 결정해 주신 맨 먼저 16대를 구입했던 인도네시아가 6대를 더 샀고 12대를 산 태국도 2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은 이제 미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세네갈 시장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는 지난 15일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 그리고 어르신 3,000명의 명단을 각 시설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보건소가 요양시설 등 70여 곳에 보낸 명단에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거나 입원해 있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보건소에 항의했고 보건소 측은 실수로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내라고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안내 메시지가 뜨는 문제들이 보고됐습니다. 안 그래도 답답한 자영업자들 속은 더 깊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둔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던 김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수천만 원을 손해본 채 결국 폐업했습니다. 힘든 와중에 손실보상이라도 신청하려 했는데 손익계산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그런 서류는 작성해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구청에 직접 방문을 했어요. 나머지 이런 서류들은 다 가능한데 또 손익계산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복식 부기 방식을 써야 만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출하기엔 무리가 있는 서류를 정부가 요구한 겁니다. 손익계산서 요구는 복식부기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침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대흥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정모 씨도 최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다 황당함을 겪었습니다. 며칠 시도 만에 겨우 신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매출이 소기업 기준인 10억 원을 넘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이곳 고깃집은 테이블 10여 개짜리 규모로 연 매출 10억 원을 넘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정씨 고깃집이 집합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고 2주가 소요된다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오류였는지
또 영업 제한 확인에 왜 그리 시간이 걸리는지 답을 들을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은 모든 식당이 다 영업시간 제한하고 집합금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2주를 기다리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제공한 사업체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다시 문의하고 회신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복식부기에 기반을 둔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작성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 좀 더 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게 그거는 조치는 취할게요. 뭐 Q&A도 뿌려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손실보상제도. 세심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손해도 많이 보고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걸 받아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YTN 양동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행으로 자연스럽게 대면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성장했던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짚어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거리에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거리두기의 여파가 여전한 건데 그래도 일상 회복을 맞아 조금씩이나마 기대감이 감돕니다. 재택근무가 끝난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후나 명동은 워낙 공실이 많고. 일상 회복에 따라 이제 대면 소비는 점차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그동안 잘 나가던 비대면 소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소비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9조 원 정도 줄었지만 반대로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하며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액이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상 회복 이유는 어떨지 우선 배달앱이나 인터넷몰 등의 비대면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소비자들이 이미 편리한 경험을 한 만큼 성장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여도 저희는 특별히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때로는 집에서 시킬 수 있는 그 예전의 상황과 큰 차이 없이. 지난해 서울시민 대상 조사를 봐도 열의 8은 코로나 종식 뒤에도 비대면 소비를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통제가 풀리며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억눌린 대면 소비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쪽 성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면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면 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질수록 비대면 소비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등의 음식 서비스는 감염 공포에 둔감해지고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세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 관련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만큼 성장세 역시 여전할 거란 주장도 나오는 상황. 그새 익숙해진 비대면이냐, 그동안 참아온 대면이냐, 일상 회복을 맞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고등학교에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해당 학교는 규정에 따라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사용 304건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이 계획보다 빨리 멈춘 건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발사 때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활동 기한 없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한 착에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비행 데이터 2,400여 개와 원격 수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의 저하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와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 제어 센서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안에 추가 분석을 시행하고 누리호 발사 결과에 대한 1차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조사위는 최완석 황우영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위는 일단 활동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한 원인 규명이 완벽히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호는 최종 단계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내년 5월 0.2톤의 소형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해외에서 160억 원어치 마약을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에 조직망을 갖추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포대에서 하얀 가루가 담긴 정체불명의 투명 봉투가 잇따라 나옵니다. 파란색 슬리퍼 안쪽에 있는 스티로폼을 꺼내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칼로 뜯어내니 또다시 은박지로 겹겹이 쌓인 하얀 가루가 발견됩니다. 지난 5월과 7월 국내에서 활동하던 태국인 마약 조직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입니다. 태국에서 배송된 택배 중에서 훼손된 박스가 있었고 그 훼손된 박스를 열어보니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들은 슬리퍼가 있었다. 이런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조직은 모두 17명. 태국 국적의 28살 A씨가 국내 총책을 맡았고 다른 16명의 태국인 조직원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판매책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해외 총책 B씨를 통해 필로폰 2.5kg 등 시가 16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했습니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각 지역 판매책들을 통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는 약이 있다고 광고한 뒤 판매하는 식이었습니다. 태국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SNS,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쓰는 카카오톡과 같은 경우죠. 그런 채팅방 서비스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에 가담한 총책 A씨와 조직원 등 태국인 20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대량으로 사들인 태국인 3명도 추가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태국에 체류 중인 해외 총책 B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공조 요청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중국 유명 테니스 선수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유명 테니스 선수 펑수아이가 지난 2일 밤 자신의 웨이보 공식 계정에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지속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펑수아이가 웨이보에 올린 글은 30분 만에 삭제됐으나 글을 캡처한 파일이 인터넷망을 돌아다니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어서 개헌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환경은 마련됐지만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자민당이 뜻을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일본 유신회입니다. 마쓰이 대표는 내년 여름 국민투표를 하자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スケジュールを決めないとずるずるこれ先延ばしになります。岸田さんが本気なら僕はそれやると思うけどね.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시 정부 권한 강화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명기를 놓고는 뿌리 깊은 반대 여론이 남아 있습니다. 75년 전 일본 헌법이 공포된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전력을 갖지 않기로 천명한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목소리입니다. 集団的自衛権の行使で日本が参戦することなど私たちは絶対に許してはなりません。防衛だ、自衛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戦争をやってきましたので、そこは私たちは騙されません。 개헌을 하자는 정당들도 내용을 놓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공명당은 자위대 명기에 소극적이고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国会での3分の2以上の賛成を得られるよう議論を深めてまいります。合わせて国民の皆さんのご理解を得るための活動もしっかり行ってまいります。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 개헌 추진 정당이 의석수 3분의 1을 넘어 법안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기 미치지 못합니다. 의회를 통과해도 국민 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의 첫 번째 개정을 둘러싼 다음 관문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상품 공급망 마비로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과 트럼프 대리전으로 불린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3년 뒤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로 지목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기세를 올렸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바이든의 친구라고 불린 민주당의 테리 맥콜리프 전 주지사 지원에 나섰던 바이든 미 대통령. I ran against Donald Trump. And Terry is running against an acolyte of Donald Trump. 취임 후 첫 주요 지방선거,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투입될 정도로 총력전을 폈지만 승리는 트럼프의 조수라 조롱했던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 게다가 1년 전 대선에선 대승했던 버지니아여서 더욱 뼈아픕니다. God bless you all. God bless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And let's go.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44%도 재선을 원치 않는다고 할 만큼 인기가 떨어진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개표 직전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I've not seen any evidence that whether or not I am doing well or poorly, whether or not I've got my agenda passed or not, is going to have any real impact on winning or losing. 반면 공화당 지지자 47%가 다음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도 원격 유세로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퇴임 1년도 안 돼 다시 정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현지 시간 3일 북한이 군대와 무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면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에스펀 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포럼 행사에 참석해서 북한의 내부 안전에 관한 지휘와 통제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현 시점에 북한 정부는 안정적이고 군대와 시스템, 무기에 관해 잘 통제하고 있다면서 우발적인 어떤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 조치와 관련해서 2년 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추측하는 게 주저되지만 중국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토대로 2년 이내에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도부에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능력을 분명히 구축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족과 캠핑을 하던 도중 감쪽같이 사라졌던 호주의 4살 어린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보름 넘게 호주를 들썩이게 한 이 실종 사건은 30대 남성이 벌인 납치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호주 서부 연안 마을인 카나번의 주택에서 경찰의 품이 안긴 채 구조되는 4살 클레어 스미스 양. 이름을 물으며 부모 곁으로 돌아간다는 경찰의 말에 자신이 스미스라고 확인하면서 화난 표정을 보입니다. 이곳에서 100km 떨어진 캠핑장 텐트에서 침낭째 실종된 지 18일 만에 건강하게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이 집에서 36세의 남성을 납치 용의자로 붙잡았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It's a wonderful day for this little girl and her loving family. It is a really special day for Western Australia. 가족과 외딴 곳으로 캠핑 여행을 떠났던 스미스는 부모와 다른 텐트에서 잠을 자다 침낭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텐트 지퍼가 스미스 키가 닿지 않는 높이였고 당시 차 한 대가 이른 새벽 주변에서 신속히 벗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납치 사건의 무게를 두고 탐문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다 용의자가 머문 주택의 방에서 스미스를 발견한 겁니다.
호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안타까운 여아 실종 사건이 해결되자 주민들은 일제히 안도했습니다. Absolutely relieved. Everybody is so happy. I was just saying, because I run the women's walking group and we just had our walk, and just walking around town, it feels like this cloud has been lifted. 스미스 부모는 딸의 생환 소식 직후 SNS를 통해 이제 가족 전체가 다시 하나가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해군이 오만해에서 항해 중인 유조선을 납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실제 외국 선박을 납치한 것은 이란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3일 이란과 인접한 오만해를 지나던 유조선을 납포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납포 시도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유조선을 이란 영해로 들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달리 복수의 미국 관리는 AP, 로이터 통신에 이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외국 선박을 납포한 것은 이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도로 확장해서 오는 2030년까지 핵탄두가 1,000개를 넘을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추정이 남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3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국력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는 국방부가 1년 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는 게 AP통신의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산물과 섬유 수출을 포함한 대북 제재 해제 방안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배포된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정제 석유 제품 수입 제한, 인력 해외 수출과 수익금 송금 금지 등을 포함한 다수의 대북 경제 제재를 종식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했던 결의안을 상세히 반영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이맘때 가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전 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후에 아주 약한 비나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8.9도, 대전은 9.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은 주 중반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부터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집에서 밥 해먹는 일이 잦은 요즘 주방 세정제 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위 7개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성능과 가격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가스레인지나 주방 환기구 필터에 낀 찌든 때를 닦을 때 쓰는 세정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경우가 늘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싱크대 같은 데가 이렇게 기름 같은 게 튀겨서 더럽잖아요. 네네네. 저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그럴 때 이거 한번 살짝 뿌려갖고 거품이 덜 나면서 이렇게 찌든 때 그런 게 때가 잘 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 세정제 7개 제품의 성능과 경제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세척 성능은 총 6단계로 나누어 별점을 주었고 가격은 100ml 기준으로 비교했는데 비싸다고 꼭 좋은 것도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소비자원 시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두 제품입니다.
성능은 서로 비슷한데 100ml당 가격은 각각 1,180원과 767원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애경산업의 홈백신과 DH산업의 베이킹소다는 둘 다 별점 3개에 그쳤지만 값은 애경 제품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의 무첨가와 살균, 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 모두 표시 내용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방세정제의 유해성 평가에서는 7개 제품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핫키워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며 국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죠.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의 거래는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16,4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처음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또 외국인들의 순수 토지 거래량도 4,772건으로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외국인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논란이 일었던 순대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순대 위생 불량입니다. 연매출 400억 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요. 식약처 조사 결과 진성푸드의 순대 제조 시설이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장 세척과 소독 상태를 비롯한 관리가 미흡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게 육수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3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리고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전북 김제 한 골프장이 일본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 차량은 들어올 수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일제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제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에게 자유를 물려준 우리 조상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골프장 측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용기 있는 노제팬 참여에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반대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클 거란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인기 제품인 클래식백 라인에선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제품을 볼 수 없습니다. 샤넬의 가격 인상은 올해만 4번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백 라인은 지난 7월에 가격이 오른 이후 4개월 만에 또 인상된 건데요. 사이즈별로 15%에서 17.8%가량 가격 올라 모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샤넬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주요 매장엔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사흘째였던 어제 하루도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2,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의 10대도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라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만 160건, 확진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집중된 시설이라 백신 접종도 먼저 이루어졌는데 5월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 시작하는 추가 접종 원칙에 예외를 뒀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판단에 접종 완료 뒤 5개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시설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PCR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주기적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10대 백신 접종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이 완화돼 환자가 급증하면 위접종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중증에서 사망에 이른 확진자 1,735명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94.1%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 전반의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종합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16살에서 17살 접종률은 47.8%로 4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지만 12살에서 15살 접종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예약률도 현재 28.4%에 그쳐 정부는 이달 12일까지인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 보건소의 백신 추가 접종 준비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3차 접종 대상자 명단이 지역 요양원과 병원에 뿌려진 건데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가 작성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명단입니다. 반년 전 2차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 36곳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시설별로 나눠지지 않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그대로 보내졌습니다. 불필요한 다른 기관 접종 대상자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겁니다.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개인정보 강화돼야 되는데 깜짝 놀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황급히 없애야 했습니다. 주민번호가 뒤에까지 별표가 안 나오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하세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항의 전화를 했죠. 그럼 이렇게 개인 정보가 보내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70여 곳, 종사자와 어르신 3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보건소 측은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며 각 시설의 자료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이유입니다. 내일 이제 회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내서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유의해달라고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3일 발표한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1일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2만 1,6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유럽이 6% 늘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미주와 서태평양이 각각 3%, 2%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in light of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toward our goals,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 국채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자산 매입 축소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최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위축시킬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FOMC 정례회의 결과에 안도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9% 오른 36.15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65% 상승한 4,66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4% 오른 15,8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안 검찰 수사력에 비판이 잇따랐지만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평소 검찰에 나왔을 때는 가급적 말을 아꼈던 것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배임과 뇌물 등 혐의를 모두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문 뒤 8시간여의 장고 끝에 자정을 넘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지만 영장 없이 풀려났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만배, 남욱 2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사 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PPT 자료까지 활용해 공방이 벌어진 영장심사에서는 배임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검찰이 판단한 최소 651억 원의 배임 액수의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대장동 인물 측과 공모 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이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앞선 영장 기각과 석방으로 절치부심 칼을 갈아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로 명예회복에 성공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더 윗선을 겨냥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9시 40분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지난해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녹취록에 언급된 고발장을 보내드린다는 저희가 누군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검찰 관계자가 보냈던 제보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제 목숨처럼 그분들의 신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는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2030 코인 투자자들을 공략한 데 이어 주식시장의 이른바 동학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공세에 맞서 제안한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종 선출을 하루 앞둔 오늘 후보들은 막바지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경기 의정부시와 포천시, 연천군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만나며 민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회를 찾아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 뒤 국회 앞에 마련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찾아 격려에 나섭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동유럽 4개국 협의체와 경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신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백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협의체인 V4와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신산업,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V4는 우수한 인력,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은 V4와 함께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먼저 삼성과 SK, LG 등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패키징 등 관련 산업 협력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인 수소와 바이오의 경우에는 V4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기술,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전과 신공항, 방산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V4 국가들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며 경제를 넘어 과학기술 그리고 연구 교육 분야까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izonyos vagyok abban, hogy minél szélesebb és mélyebb együttműködés lesz Korea és az Európai Unió, Korea és a V4-ek között, Korea és Magyarország között, annál hamarabb nyeri vissza az egész kontinens a gazdasági versenyképességét a világgazdaságban. V4 그룹은 유럽연합 안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곳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 1989년 우리 기업이 처음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우리와의 경제 협력은 시작됐는데 이후 삼성과 SK, LG 등 우리 기업 650여 곳이 진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문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참석한 기업인들께서 큰 활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럼을 마친 뒤에는 그린과 디지털, 바이오 등 7건의 MOU도 맺었습니다. 유럽 진출의 주적지인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경제 협력이 유럽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가 오늘 가을 야구에서 격돌합니다.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두고 3전 2선승제로 뜨거운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주인공이 한지붕 두 가족, 두산과 LG로 확정됐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승리를 내준 두산. 2차전에서는 무려 20안타를 몰아치는 막강 화력으로 키움을 꺾었습니다. 올라왔으면 끝까지 가는 게 목표죠, 목표는. 팬들 위해서 하여튼 재미나고 즐거운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팀이라고 해서 어떻게 더 하겠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매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3위 LG는 휴식을 취한 뒤 이천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이란 팀을 떠나서 저희가 좀 2019년, 2020년 이제 올해까지 이제 3년 연속 저희 이제 포스트 시즌을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부를 가를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투수입니다. 두산은 최다 탈삼진 기록을 쓴 에이스 미란다가 어깨 통증으로 출전이 어려운 데다 로켓도 팔꿈치 수술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상황. 반면 LG는 승률 1위 수아레즈와 켈리까지 원투펀치가 건재하지만 유격수 오지환의 부상 악재가 생겼습니다. 1차전 선발로 두산은 토종 에이스 최원준을 낙점했고 LG는 수아레즈가 나섭니다. 올가을 더 오래 야구를 할 팀은 어디가 될지 잠실 더비에 팬들의 기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가 휴스턴을 꺾고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6차전 결승 선제 홈런을 쳐낸 솔레어는 쿠바 출신으로는 1997년 플로리다의 리반 에르나데스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MVP에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Left side, Swanson to first. The Braves are world champions. 애틀랜타가 월드 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내면서 우승 반지의 주인이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통산 네 번째이자 1995년 우승 이후 26년 만에 다시 맛보는 감동입니다. 적지에서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건 홈런포 3방이었습니다. 3회 경기장 밖으로 날려보낸 솔레오의 대형 장외 3점 홈런. 그리고 5회 2점을 더 달아난 스완슨의 추가 아치에 이어 7회 프리먼이 시리즈 종료를 알리는 솔로 쐐기포를 보탰습니다. 시즌 중인 7월 트레이드 해온 쿠바 출신의 2019년 리그 홈런왕 솔레오는 시리즈 MVP에 뽑혔습니다. 이번 시리즈 4승 중 혼자 3경기에서 결승 홈런을 터뜨린 우승 1등 공신입니다. Bueno, estoy muy emocionado. Primeramente, gracias a Dios por darme la oportunidad de estar aquí en este equipo y muy orgulloso de ser el segundo cubano. 애틀랜타는 전설의 홈런왕 행크 앨런이 타계한 2021년 그를 기리는 우승 축배를 들었지만 2017년 사인 훔치기 우승 불명예를 씻으려던 휴스턴은 두 번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라이언 감독은 관심을 모았던 스니커 가문의 부자 대결에서 승리한 반면 72살의 휴스턴 베이커 감독은 또 한 번 자신의 시리즈 우승 꿈이 좌절되는 징크스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11월 4일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가 반포된 점자의 날입니다. 한글 점자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선생의 생가가 인천 교동도에 복원됐고 한글 점자 기념관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북한 땅과 마주한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새롭게 초가 지붕을 얹은 가옥이 들어섰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점자를 처음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가 복원된 겁니다. 입구에는 1926년에 탄생한 훈맹정음의 부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연합회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송암 선생님에 대한 그런 업적도 알리고 점자에 대한 그런 귀한 그런 부분들, 또 점자가 유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널리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재생부 맹하부 교사였던 송암은 일본어 점자만 있는 현실을 개탄해 조선어 점자 연구회를 조직하고 6점으로 이뤄진 한글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송암 박두성 문화사업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사적 인물이 정작 고향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겼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송암 선생은 중앙이나 인천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교동이나 강화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인천시와 함께 1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생가를 복원한 강화군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폭 10m의 해안도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남녀가 좌우의 문으로 따로 출입해야 했던 생가 인근의 교동교회와 함께 마라슨물 온천도 개발해 문화 역사와 휴식이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 이 장소에는 과거에 마라슨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생가를 찾을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회 측은 송암이 사용했던 점자 타자기 등의 유물 48점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만큼 생가 주변에 한글 점자 전시관을 세우는 등 역사적 인물의 유업을 기릴 문화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각국 정상들이 떠나자마자 환경보호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산림 파괴 중단과 메탄 배출 감축 합의가 이뤄졌지만 말뿐인 친환경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떠난 글래스고 거리를 환경운동단체 시위대가 차지했습니다. 시위대는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메탄 배출을 최소 30% 감축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 here with XR to protest about that, to protest about greenwashing that is actually a big problem on the COP26. We want real actions.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기업 등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회사의 투자에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환경보호에 나선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 know that there's governments and companies that profess to be doing things to save the planet when actually they'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줄다리기와 주사위 던지기 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 기후를 놓고 벌이는 게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 공공성이 절실해졌지만 정작 내년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확충 지적이 많았던 지역 거점 강화 예산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00여 명의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을 지난해보다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결 방안이 뭔지 다 아는 정상 가운데 먼저 나서겠다는 정상은 아무도 없었다며 회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가 소방과 구급 등 우리 안전 영역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소방서와 119에게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 재고 관리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 안정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게 고객사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어렵다고 하자 절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충 안에도 민감한 정보가 있기는 마찬가지라 우리 기업의 불안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해 과장님 책상 정리하고 신문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구급 공무원이 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을 잃은 유족은 직장 내 갑질을 조사하던 시의 감사 대신 경찰의 수사를 택했습니다. 주요 기업이 임원 직급을 통폐합하면서 이사와 상무부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임원이 될 확률은 지난 10년 새 0.95%에서 올해 0.76%까지 떨어졌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김나훈 씨는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었지만 올해 열린 세계 피트니스 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전에는 한 사람만 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애를 가진 여러 사람을 안아드릴 수 있어요. 피트니스 여왕 김 씨의 얘기입니다. 조간 브리핑 이승훈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메이킹 효과. 장은 활발하게, 부드럽게, 몸은 가볍게. 역시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아침을 시원하게, 유쾌, 상쾌, 통쾌. 비결은 메이킹. 머리가 풍성하시네요. 풀빅하잖아요. 저 풀빅합니다. 풀빅? 풀빅이 뭔데요? 자연의 힘으로 풍성하게 풀빅 샴푸. 탈모 고민 풀빅하세요.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함께 웃어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속에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9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 아래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에는 오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8.9도, 대구는 6.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광주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다실입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속에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9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 아래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에는 오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8.9도, 대구는 6.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광주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다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